싶은 교육 채널. 자,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 코칭을 위한 평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실제 검사에 대한 해석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8개의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음악 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 수학 지능까지 8개의 지능이 보이실 텐데, 각각의 지능들을 모두가 갖고 있지만 다만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이쪽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능 영역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그에 관련된 것들을 잘할 수가 있고 좋아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반대로 한 지능이 조금 약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검사지에 대한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문항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보시면 총 5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고르는 그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대체로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약간 혼란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별로라고 하는 게 몇 번 미만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약간 애매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명확하게 뭐 3번이면은 별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각자가 자기 상황들을 파악을 한 뒤에 답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답안 채점지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지를 왼쪽에 두고 하나씩 문항을 읽어나가면서 답안을 떠올리면 그 답안은 오른쪽에 놓은 채점지에다가 바로바로 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점지를 보시면은 A, B, C, D, E, F 뭐 이렇게 쭉 알파벳이 먼저 위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항 번호가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의 문제를 읽었습니다. 답안이 떠올랐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1번 아래에다가 그 숫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가운데 하나를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총 56개의 문항에 대한 답을 적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각 영역별로 점수를 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A, B, C, D, E, F, G, H까지 각 그 알파벳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A번은 음악지능이라고 써 있죠. 아까 이야기 드린 8개의 지능 가운데 A번은 음악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번의 그 세로 열로 쭉 합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음악지능을 의미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한 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논리 수학 지능, D는 공간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는 언어 지능, F는 인간 친화 지능, G는 자기 이해 지능, H는 자연 친화 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 알파벳 유형에 따라서요, 세로 열로 점수를 더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래에 보시면 점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저는 7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 35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지금 7개씩의 문항입니다. 따라서 1점씩을 주게 되면 7점이 나오는 거고, 다 5점을 주게 되면 35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세로 열로 점수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다가 적은 점수의 합이 7점이냐 8점이냐 그거를 먼저 각각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환산 점수표에다가 그 점수를 대입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환산한 점수가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총합이 7점이라면 환산 점수가 0점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환산점이 8점이라면 3.6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점수가 계속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의 기본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러면은 환산이 몇 점이냐면 46.4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점이라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A부터 H까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한 개인, 한 학생의 그런 다중지능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는 100점이고 H는 0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A라고 하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음악지능은 월등히 높고 그에 반해서 자연 친화지능, 즉 환경에 대한 그런 친화지능은 아예 거의 이제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환산한 점수로 각각의 그 영역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먼저 검사지를 제공을 하고요. 답안지와 함께.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요령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차례대로 문항을 읽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으면 되는데 답은 5점 가운데 한 점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대체로 그렇다. 3점은 보통이다. 2점은 별로 그렇지 않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도 물론 아이들은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쪽에 맞는 점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안에 대한 체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로 열로 점수를 더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최저 7점, 최고 35점입니다. 점수가 구해지면은 A부터 H까지 환산표에다가 점수를 대입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환산 점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한 학생은 어느 쪽이 지금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검사 결과는요, 저희가 다중지능 쪽으로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건데 활동으로 간다고 했죠. 독후 활동으로요. 그렇죠? 아까 성격 유형은 자료를 고르는 데로 쓴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중지능 검사의 결과는 독후 활동으로 연결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방안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암스트롱이 이야기를 한 지능에 따른 활동들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지능이 나와 있는데요. 언어지능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듣기, 그 다음에 읽기, 말하기, 쓰기 등등의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활동도 그쪽을 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외에 단어 게임, 예를 들면 낱말 퍼즐 같은 거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 토의를 하는 거 등등도 관심 있고 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요, 성별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어지능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아무튼 언어지능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독후활동을 계획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쪽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능 같은 경우는 남학생의 월등히 높은 영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역전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비등하거나 역전이 되었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능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논리적인 면, 수학적인 면, 그 두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활동도 역시 논리를 지향하거나 또는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실험 또는 숫자를 활용한 게임들 또는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퍼즐 같은 것들을 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지능이 높으면 미술을 특히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고 잘 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급의 아이들 가운데 만화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이쪽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는 이 아이들이 뭘 잘하냐면요, 만들기를 매우 잘합니다. 퍼즐 또는 뭐 블럭 아니면 레고 같은 것들에 대한 조립을 굉장히 잘하는 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는 공간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역시 활동도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등의 미술 활동 아주 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우리는 생각 그물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구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미지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지화 한다. 즉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은 그것을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쪽을 먼저 지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대한 능력, 기능,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체를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는가 또는 조절할 수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들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연극을 하는 것, 춤을 추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춤도 다 몸을 활용하는 거죠. 적절한 조절 능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배우들 또는 댄서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음악지능인데요. 여기는 제목 그대로 음악에 대한 전반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거 또는 곡을 만드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간혹 절대음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한데요. 당연히 그런 아이들은 이쪽 지능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 친화 지능이라는 말로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지능이 높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르게 말을 하자면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급에서는 모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도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지향합니다. 관계 맺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 토의, 혼자 할 수 없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아까 그 관계 지능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거, 그쪽을 더 지향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럿이 하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고 동시에 혼자 하는 것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각각의 지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특히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기쓰기라든가 등등 이런 활동처럼 혼자 하는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환경 친화 지능 또는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역시 제목의 특징이 나와 있죠. 환경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관찰을 하는 것, 비교를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나뭇잎 관찰, 뭐 비교 이런 것들 좋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차이점들에 대한 식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풀이 그 풀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은 관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죠. 그렇죠?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섬세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환경, 자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활동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8가지 영역에 걸쳐서 암스트롱이 이야기한 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좀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사과나무가 나오고 한 소년이 나오고 이 소년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여러 번 와서 사과나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받아가는 그런 장면.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어서 왔을 때 그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도 의자가 되어주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코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뭐 내용과 그 다음에 뭐 그 전개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하고 활동으로만 한번 연결을 지어보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수학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 아이들은 수학적인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게다가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요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죠.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소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나무에게 무엇인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렇죠.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기쁨을 주었겠죠. 사과나무가 그 소년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쁨을 주었겠지만 물질적인 부분들을 준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과나무는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과를 주었고요. 열매. 그 다음에는 가지를 주었나요? 그 다음에는 아예 기둥을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 배를 만들 때 쓰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사과에게 준 것들을 만약에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 지능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 지능을 발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같은 이야기로 공간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라 하더라도 언어부터 아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까지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약간의 또 창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논리수학지능을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공간지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마인드맵 가능하겠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를 가운데에 적어주세요. 그런 뒤에 마인드맵을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을 연결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소년이 사과를 더 많이 얻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물론 이야기에서는 한번 따가우면 사과가 더 이상 열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생리로 본다면 당연히 사과나무는 해마다 거의 사과를 열지 않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소년이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더 많이 얻고자 한다면 이 사과나무를 어디에 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무엇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일 뒤에 나와 있던 자연 친화지능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는 자연이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의 일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과나무에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쳐주면 됩니다. 라든가 어떤 걸음을 주면 됩니다. 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발문 활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예를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언어지능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을 시켜보는 게 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자, 종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의 진단 검사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크게 8가지 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기 위한 검사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뒤에 답안에다 체크를 하고 이어서 점수를 다 더한 뒤에 환산을 하는 방법. 그러면은 당연히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지능이 가장 높은가 또는 적은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서 높은 거 한 3가지쯤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낮은 게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높은 지능으로 낮은 쪽을 보완하는 데에 주력을 하는 그런 결과로 얘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결국 독후활동에 대한 측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잘할 수가 있다. 이미 가능성이 높다,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세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아까 성격 유형을 통해서 책을 고른 거, 그거를 활동으로까지 연결을 지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중증에 대한 설명도 지금 해드리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결국 이 지능 영역별로 어떤 책을 골랐다고 한다면 그 책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모색을 해보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얻는 거, 그런 뒤에 내가 응용을 좀 가하는 거,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구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